한밤중에 불쑥 잠에서 깨어났다. 시간은 새벽 3시. 어슴푸레한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에 은은한 윤곽을 드리우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가물림인가? 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찰나 문득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귀를 기울여 보니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누가 있는 거지? 머릿속은 온갖 공포스러운 상상들로 가득 찼다. 그때 천천히 눈을 뜬 내 시야의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방구석에 서서 날 지켜보고 있었다. 형체는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듯이 차가운 기운을 뿜어냈고 숨소리조차 멈출 만큼의 공포가 밀려왔다. 이 상황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었다. 몸은 계속해서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검은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속으로는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하지만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검은 형체가 점차 가까이 오면서 희미하게나마 얼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의 얼굴은 마치 물에 젖은 시체와도 같았다. 창백한 피부에 빈 눈구멍, 그리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 그 모습은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윽고 온몸에 힘이 돌아왔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전등을 켰다. 방 안은 말끔히 불이 밝혀졌고 검은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제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있었다. 방금 그게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무엇인가가 있었던 걸까? 대답을 알 수 없지만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무서웠다. 그 후로도 며칠간 밤이 무서울 정도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갔을 때 우연히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소름 끼치는 글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10년 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글을 읽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내가 본 검은 형체는 정말로 존재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을 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싸늘한 기운, 그리고 점점 다가오던 그것의 섬뜩한 미소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후로 나는 밤마다 전등을 켜놓고 잠을 자게 되었다. 언제 또다시 그 형체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소녀에 대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다. 지수는 항상 호기심이 많아 마을 여기저기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수군거렸다. 지수는 이런 이야기에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더 흥미를 느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가 끝난 후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하교 후 그들은 폐가로 향했다. 집은 오랜 세월이 흘러 낡고 허물어져 갔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은 모두 흑룡처럼 어두운 색깔이었다. 친구들은 무서워서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지수는 주저하지 않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했다. 먼지 쌓인 가구와 벽지들이 벗겨진 방들은 지수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간지렸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수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스르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지수는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여전히 밖에서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지수는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피아노의 일부 건반에는 먼지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피아노를 연주했던 것처럼. 지수가 피아노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을 때 무거운 음이 울려 퍼졌다. 그때 갑자기 피아노 뚜껑이 힘껏 닫히며 지수의 손가락을 감쌌다. 지수는 놀라 소리를 질렀고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눈물이 고였다. 친구들은 지수가 밖으로 나오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지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의 손가락에 난 자국을 보고는 차츰 심각해졌다. 그 후 지수는 자신이 이상한 존재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는 느낌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일 거라 여기고 넘겼지만 점점 더욱 확실해졌다. 어느 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강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놀라서 달려온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지수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갔다. 친구들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지치는 날이 계속되었다.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지수는 마지막으로 문제의 그 집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이번에는 기묘한 안개가 그녀를 휘감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폐가는 전과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그 피아노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건반 위에 흐릿한 손자국들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건반에서 손자국을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온기가 퍼지며 주변이 밝아졌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등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놀랄 틈도 없이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지수는 폐가 밖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해졌고 이상하게도 기운이 돌아와 있었다. 친구들은 그제서야 지수를 찾아와 걱정스레 그녀를 부축했다. 그 이후로 지수는 더 이상 그 존재에 시달리지 않았고 함께 했던 친구들 사이의 친구애는 더욱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이후로 그 집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고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소문의 대상이 되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그날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것이 다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잔잔히 퍼지는 공포의 여운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때는 어느 여름밤 대학교 3학년인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마을은 아기자기한 전통 가옥과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진 곳으로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았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으로 각자 역할이 있었다. 나는 주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일을 맡았고 친구들은 음식 준비와 장소 물색 등 각자의 특기에 맞는 역할을 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베큐 파티를 열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테라스 아래로 피신해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 그때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젊은이들, 이 시간이 되면 이 마을에서는 밖에 나다니면 안 돼.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말이야. 저기 숲속에는 밤마다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다고들래.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저 전설적인 도시 괴담으로 여겼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끝에 할머니의 말씀을 넘겨듣지 않고 방금 지나온 숲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짙은 안개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숲길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숲은 마치 우리를 삼킬 듯이 굳건히 서 있었다. 캄캄한 나무 사이로 길을 따라가면서 나무잎이 불어오는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 비에 젖은 흙냄새,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깊은 곳으로 갈수록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여기저기서 아스라이 사라지는 여성의 웃음소리, 그리고 발을 끄는 소리가 모호하게 들렸다. 이게 뭐지? 친구 중 하나가 중얼거리며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순간 빛이 비추는 곳마다 꿈틀거리는 그림자들이 요란히 흔들렸다. 이상한 기운에 불안해진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이미 늦어버린 듯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숲에서 어느덧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고 심장은 숨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이 보였다. 저쪽이지 않을까? 우리는 희망을 품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가보니 낡고 허름한 목조 건물이 보였다. 집 앞에는 계절과는 맞지 않게 수북이 쌓인 낙엽들로 덮인 오래된 우물도 있었다. 호기심이 앞선 한 친구가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문은 놀랄 만큼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괴한 소리와 함께 어딜까 숨어있던 바람이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벽에 걸린 누군가의 사진들이었다. 모든 사진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 방 안에서 찍은 것 같은 오래된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런 낡은 사진들이라니 정신이 아찔해졌다. 우리는 방을 나와 급하게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순간 마른 나뭇가지들을 밟으며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방의 깊숙한 곳에서 문득 아까 들었던 여성의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다. 같은 순간 방 안의 사진 중 일부에서 사진 속 인물들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 집을 빠져나와 숲길을 따라 죽으림을 다해 뛰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다시는 그 숲길을 걷지 않았다. 물론 우리는 서로 묻게라도 하듯 그날의 일관에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다. 마을을 떠나오기 전 그 이웃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다. 모르는 다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법이지 조심해야 해. 그 여름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평생토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도 서로의 연락을 자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확인받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